자, 전승절 기념식 때 러시아, 중국, 북한 네. 지도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아주 특별한 친밀함, 친애함을 네. 드러냈던 세 정상의 회담이었는데, 자, 이것과 네. 한반도 평화의 미래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전승절 회담에서 다들 평가하지만 네. 뭐 최대의 승리자가 북한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뭐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재도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북한은 국제 무대,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서 등장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옵니다. 네. 뭐 사실상 다국화 진영 내지는 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진영에서 네. 핵을 가진 세 나라가 네. 북한, 중국, 러시아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이 3개국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표명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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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네. 사실 트럼프는 이 세 나라를 좀 이간질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동맹을 과시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예측했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더욱더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승절을 보면서 트럼프가 메시지를 남겼었잖아요. 예, 예. 그게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예. 미국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네. 그때 재밌습니다. 그렇게 살짝 비꼬듯이 얘기해놓고 예.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가 이 상황을 보아하니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못하겠고 예. 도저히 세 나라를. 예. 그러니까 잘 지낼 거다 나는 앞으로. 네. 배알은 꼴리지만 예. 내가 어쩌겠냐. 예. 현실적으로 앞으로 잘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는 얘기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핵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트럼프는 비굴해져요. 맞습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하고 상대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 놓였다. 아주 짓밟고 그냥 그렇습니다. 꽁초를 그냥 아주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발로 비벼가지고 맞습니다. 끄듯이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제 국방 전략 보고서인가 같은 그거를 내면서 국방 전략 자체를 크게 수정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했냐면 1순위를 본토 안전에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뺐어요. 오. 원래 중국 견제가 1등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뒤로 빼고 본토 안전이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현실적으로 예.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을 무력으로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선 야, 얘 결국엔 만나야 되는데 올해 안에 그러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양보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제 만약에 그러한 북미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네. 한반도에서의 긴장 구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이렇게 자주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대체? 뭐 그게 트럼프는 사실상 그다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네. 이 아시아 태평양 군부를 네오콘 세력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이 긴장 구조를 계속 시키려고 하죠. 긴장 구조를 해야 또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훈련을 할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훈련하면 중국, 러시아가 동해에서 같이 연합 훈련하는 정도는 했는데 네. 앞으로는 북한과 함께 3국이 공동 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이 충돌하게 되겠죠. 한반도를 두고. 네. 그러면 긴장이 이제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됐을 때도 트럼프는 그걸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 긴장 고조를 이용해서 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미국한테 들이받자 이런 얘기는 못 하더라도 네. 그러나 들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상황에 대비하자. 이 정도의 우리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계속 이렇게 그렇죠. 뜯기고
조롱당하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미국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를 철저히 차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북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선언이라도 해서 그 헌법 조항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두 가지만 선언해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지지하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북쪽과 빨리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를 끌어들이는 이러한 어떤 평화에 그야말로 이게 이제 피스메이커를 자청한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피스메이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다 맡겨놓고 네가 잘하면 우리 거기 따라갈게. 이런 거보다는 한국이 좀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 상황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다시 좀 남북 사이에 대화 테이블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진전된 교류와 협력도 가능해지고 뭐 저는 체제 통일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주 먼 미래 일 얘기죠. 혹시 가능하더라도 뭐 아주 극적인 어떤 여러 계기들이 뭐 다발적으로 있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인데 뭐 그 이전에 교류와 협력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의 심정적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냥 다 손 놓다시피 했고 북한이 그 분노의 표시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뭐 정권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보수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상대 안 한다.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쪽이랑 북쪽이 사실은 그 법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국가관계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엔의 국가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둘 다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민족관계라고 그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남북이. 그래서 북쪽이 어찌 보면 남쪽의 적대적인 법률 같은 거를 용인했던 겁니다. 민족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족관계가 아니라 국가관계로 본다면 한국이 북을 적대시하는 제도와 질서를 가지고 계속 적대 정책을 취한다. 이걸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 북을 적대하는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일본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을 만들어놨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관계, 적대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법과 제도는 일단 폐지하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중지하고. 근데 그건 뭐 미국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남쪽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라. 그래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볼 때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 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그래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마치 이 남북관계가 한중관계처럼 한중이 서로 체제는 다르지만 뭐 적대하거나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경제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보수 정부가 또다시 집권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남북 사이에 정말 경제 협력 교류가 활발해져 가지고 불가역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뭐 제 아무리 적대 정책을 펴더라도 힘들죠. 그거는 기업들이 국민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얽혀 있는.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걸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이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역대의 민주정부는 그래도 그런 의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저는 이재명 정부라면 충분히 그걸 계승해서 예. 더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2, 제3, 제4, 제5의 개성공단 만들고 네.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차 타고 북에 가서 일 보고 그렇죠. 퇴근도 하고 네. 그런 세상이 돼야 하는 건데 초석만 깔아 놓으셨고 그 초석에 불과하니까 이명박이가 그걸 엎어가지고 네. 또 이제 분단 냉전 시대로 만들어 버리고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민주정부가 정권을 내놓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이다. 네. 이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국 전 대표 비판한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이 대통령 되면 또 정권 내주게 생겼다. 5년 만에 저쪽에다 넘겨주고 그래 놓고는 또 자기들끼리는 정신 승리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뭐 경제가 나아졌다. 뭐 사회가 정의롭게 됐다. 그럼 뭐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을 경험하면서 정권 재창출은 이거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의 명운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그런 나이브한 인간들은 진짜 이 정치권에서 설레발 떨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공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부가 잡을 때마다 국군이 아주 뭐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온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뚜렷했지만 결국 그걸 막은 것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막았어요. 문재인 정권도 사실 뭐 미국의 압력에 굴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북을 적대시하지 않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좋은 국제적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민주정부가. 자, 그래요. 하여튼 한반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